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한 달여간 계속된 헌재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기재위의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이 두 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 본회의 국회 2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 표결이 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했는데 어제 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표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되면 이제 한 달간 헌재 공백 사태 해소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네. 통과될 거라고 점 찍어 봅니다. 예. 근데 지금 평화당이 입장을 밝혔어요. 김기영, 이종석 두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고액 학비, 그래서 위장 취업 요게 이제 김기영 예. 후보고 이종석 후보는 위장 전입하고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가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뭐 근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흔쾌하지 않습니다만 국민들도 그러시겠죠. 이런 후보들이 나왔을 때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평화당에서 얘기하기를 극보수라 이념적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다른 흠결이 없기 때문에 예.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위장 전입은 다 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혹시 제도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장 전입에 걸리니까 예. 이제 둔감해졌어요. 무감각이죠. 예. 안 둔감한데요? 그래. 장관 후보자들 다 유장 전입하니까요. 이제 오래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가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전입 신고를 하면 그것도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거잖아요. 예, 이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흔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그널이요. 3당 원내대표가 표결에 합의했다. 이건 대체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예. 그런 분들이 추천돼서 흔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영, 교수님은 어떻게 이종석, 예상하십니까? 이영진 3명의 이제 세 명이죠. 헌법재판관이죠. 예.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그렇죠. 추천을 했는데 각자의 각 몫이죠. 당이 추천한 선출한 이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비토를 놔가지고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당에서 추천한 선출을 낸 인물들은 예.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런 보세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번에 있어서 이 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뭐 표결이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고품 공백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이게 그 단순한 한 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헌법이 최고 상위 법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빚는 법안이라든가 위헌 소송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런 법들이 한 달 동안 계류만 돼 있지 처리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죠. 여기 때문에 한국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당 쪽에서도 이거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애당초에 이 부분이 좀 갈등을 빚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실질적으로 국제 법내의 그 사조직이죠. 인권법 연구의 소속이다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기름에 불을 붙였던 것이 결국 김명수 대법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재판관을 두고 뭐 약간의 내부적인 남북적인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는 바람에 덮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뭐 사실관계에 입증된 바가 없죠. 예. 이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차입이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표결해서 실질적으로 또 뭐 부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태보다 더 곤란한 사태가 되는 것이죠. 한 달 이상의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예. 없고 정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이라는 게 이념적 성향이나 정파 성향은 나누어지는데 그게 민주주의 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는다면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후보도 다들 뭐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보가 아니라서 반대하거나 보수가 아니라서 반대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도덕성은 뭐 객관적인 기준이 되니까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공백 상태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 예,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흔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세 분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6개 특위 구성도 합의했는데 근데 특위 활동 기간이 사실 절반 이상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견도 아직까지도 여전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구성이 된다 한들 남은 2달 정도 동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남거든요. 그렇죠.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돈만 올린다고 바다로 배가 떠날 수 있겠느냐. 파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항해사가 있어야 된다. 이 요건이 충족돼야 배가 바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에 따라. 근데 문제는 이제 파도와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항해사가 문제입니다. 항해사가 목적한 바가 일치가 된다면 괜찮은데 항해사가 여러 때문에 목적지가 다 달라지면은 이게 곤란하죠. 배가 또 산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게 저 6개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항해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항해사들이 여럿입니다.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제 6개 특위이긴 합니다만 사법개혁특위위원회, 그다음 정계개편특위위원회 이 부분은 입법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보장해 준다는데 나머지 남북경협특위라든가 4차 산업특위라든가 이건 입법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조금 그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개위하고 정계특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야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계특위죠. 정계특위는 여기에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항에서마다 목적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연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정도 여기에 성의를 보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은 이 정계특위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7월 26일 날에 정계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에 5일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을 안 했습니다. 2달 지나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는 또 각 정당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참패를 했었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했었고 자칫하다가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결의안에 찬성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지도 모르고 반면에 또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협조를 받지 않게 되면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당 입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좀 재기 움직임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범보수 통합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정부의 이니시티브에 대한 문제가 가능성이 좀 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계특위가 합의하는 골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인데 예. 양당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 적과의 동침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특위마다 다 어떤 성격의 차이겠지만 그 당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특위 활동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그 안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심지어 또 당론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복잡하게 걸리기 때문에 뭐 기간은 뭐 연장하더라도 이거 제대로 좀 가동이 되겠느냐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계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해야 되지만 지역구 획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입니다. 근데 지역구 획정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 총선이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말, 2019년 말에는 선거구제 획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이것도 되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국회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의석 한 석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못했는데 어쨌든 빨리 출범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출범해야 하고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가 정확하게 국회의석으로 반영되는 표의 등가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이후에 이제 개헌안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해왔죠. 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 계속 주장해 왔고 예. 또 자유한국당이 물론 지금은 뭐 약간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내부에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당제로 몰고 가려는 힘과 유권자의 표가 그대로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의석수를 지향하는 힘이 예. 이제 어떻게 작용하나 봐야 되는데 이번엔 그래도 뭔가는 진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 교수님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예. 네, 저는 뭐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기 이념적 지향을 뚜렷하게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정당에게도 기회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국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비인가 자료 유출의 그 근원지였죠. 재정정보원에는 국감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 논란 예상은 했습니다. 역시나 시끄러웠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 배제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댓글 특위 구성됐었잖아요. 그때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 배척 문제로 특위가 되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남춘 의원 등이 대체해서 들어갔는데 뭐 다행히 일을 잘 하셨죠. 그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두 개가 다 일리가 있죠. 어쨌든 심재철 의원이 지금 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 시비가 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라는 게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는 건 거의 뭐 최하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기책 사유가 있는 어떤 사안이 있어도 계속 그 상임위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정성호 위원장께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정회했지만 예. 어쨌든 심재철 의원이 착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성호 위원장의 그런 협치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좀 해보겠다 이런 정성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유권 해석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법률가시니까요. 네. 정성호 위원장께서. 자료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백도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관리자 모드인데 그 관리업체가 삼성 SDS고 삼성 SDS에서 이제 꾸준히 이런 자료를 계속 뭐 유출하거나 내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를 넘으니까 골이 깊고 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불씨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삼성의 SDS, 즉 민간업체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걸로 봐서는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들어가진 것입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들어가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뭐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보면은 삼성 SDS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비인가 통로가 있지 않겠느냐, 백도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도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 SD가 지금까지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공유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괜찮은데 이제 이걸 심재철 의원이랑 연계시키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삼성 SDS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하죠. 왜냐 그러면 정부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하고 뭐 장비를 만드는 건 전부 대부분 민간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은 모든 뭐 민간업체 그러니까 뭐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심상정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또 증거를 갖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또 다른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좀 진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또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화가 되죠. 왜냐하면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배경으로 해서 핵심은 공모 여부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공모한 주체가
심재철 의원과 삼성 SDS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관리자 모드를 관리하는 누군가와의 공모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단위와의 공모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각한 단계로 진입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상대적으로 어제 기재위가 파행했다가 시작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파괴력이 있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떴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우연히 눌린 게 왜 기재위원 중에 심재철 의원실만인가? 왜냐하면 입력을 했을 때요. 그 백스페이스 눌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우느라도. 네, 여러 번 지우기를 또 눌렀다는 쓰겠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돼서 이건 누군가 조력이 있었나? 그럼 누가 도왔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재철 의원은 또 로그 기록을 전부 다 공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그렇죠.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진실의 칼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네. 유승민 의원도 백도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일단 재정정보원장은 백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뭐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쉽게 판명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포렌식 그 조사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로그인 기록을 예, 다 알 수 있는 예. 부분이고 뭐 심재철 의원이 보전 신청을 한 부분은 뭐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가까운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요. 뭐 의원님께서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저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의 SDS가 영속적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기업이 어떤 그런 큰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어떤 공모적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 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뭐 기업에 15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기업이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특정 공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만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국감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방금 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준 동의안에 있어서 정의당과 민평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거.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S를 다시 이제 끄집어 들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사실 여부야 따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정계 개편 특유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제적 장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국감장 얘기해 볼게요. 정무인데요. 여당의 전직 보좌관들이 뭐 특혜를 받아서 채용을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야당 이야기하는 비서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살린 그분들을 이렇게 자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최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뭐 보좌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좌관들을 네. 이렇게 기관에 채용시켜 본 일도 없고 채용한 사람이 없어서 예. 이건 제가 안 해봐서 그 구체적인 예, 내용은 예.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낙하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을 가지고 문제 삼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좌관은 되게 물론 정치 지향도 있겠지만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래서 보좌진에 대해서는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좌관들이 취업한 거를 문제 삼았는데 예. 김진태 의원 보좌관도 과거에 취업을 계속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역시 우리가 김진태 의원 보좌관 건을 몰랐던 게 아니라 되게 여당 의원들은 집권하다 보면 자리에 보좌관들이 가는 일이 좀 용이하겠죠. 근데 보좌관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제가 가진 의혹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정무위에 의원이 있을 때 정무위 산하기관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그게 낙하산이더라고요. 업무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불을 놔서 과거에 여당도 그랬는데 그거 다 파겠다 이런 형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검토는 하되 이렇게 보좌관들까지 문제 삼는 게 그게 과연 이게
국감의 핵심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특혜냐 아니면 전문성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 보좌관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의 정쟁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남의 살이 없으니까 제 살을 뜯어먹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 뭐 여야를 떠나서 왜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 보좌관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국회라는 특수한 집단이 일을 해서 그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부처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익적 관점에서는 인사적 관점에서는 장려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정쟁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 자체가 모든 상황을 정치권의 정부의 이니시티브 확보 차원에서 자꾸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인재가 뭐 인사청문회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젠틀맨십 어그리멘트가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국익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사적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낙하산입니까? 그리고 낙하산은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의 인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예. 이 사람을 가장 적합한 데 넣으려고 그러면 많은 장애적 장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좀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 이익적 관점에서 봐서 국익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바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낙하산인데 이걸 하나의 그 단어 선점에 부정적인 단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낙하산이요, 전문성에 맞는 곳으로 갔다. 그건 전 낙하산 아닌 그런 것 거예요. 같습니다. 당연하죠. 전문성도 없는데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뭐 가서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에서 한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를 보수 통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한국당 비대위는 여기에서 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합리적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를 여기에 통합시키겠다라는 건 이와 좀 대조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뭐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게 한국당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진보 정권이 태동하게 된 동기가 저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어서 나올 때 안희정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패족이다. 그래서 운동권 용어를 전부 하방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줬었거든요. 드라마를 만들어줬었고 많은 대중들, 즉 국민들에게 그래도 반성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쉽게 얘기한 대로 보자면은 잘 죽어야 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당의 입장을 대입을 시켜놓으면 과연 국민을 드라마틱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던가? 라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감동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직까지 한국당은 오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뭐냐? 10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수의 결집은 우리 큰 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진짜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그동안 한국당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 버림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아직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좀 더 계속 잔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전원책 위원장의 태극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형적인 지지 세력의 결속, 전통적 지지 세력의 결속은 도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외연 확장, 앞으로 정치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중도화 진영에 있는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님께 이것 질문 드릴게요. 이제 한국당이 조세신 작업도 하고 인재 영입도 좀 활발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위 거물급 인사라고 하는
예전에 나왔던 오세훈 전 시장이랄지 또 황교안 전 총리랄지 원희룡 지사랄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원희룡 지사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입 작업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강특위 전원책위원으로 예. 대표되는 분들이 얘기한 맥으로 보면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태극기 부대 그 세력도 통합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그 얘기 잘못됐다. 빨간색 당색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맥으로 보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는 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른 것으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갈등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태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동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동거의 이유가 무슨 보수적 가치 때문에 동거하는 게 아니고 세불리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강특위가 마치 이 조강특위는 제2의 비대위 같잖아요. 뭔가 굉장한 권한을 위임받은 제2의 비대위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손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원희룡 지사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하자 이거 보면서 아 역시 비평가는 비평가다. 현실 정치에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게 테이블에 올리고 토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합이나 보수 대통합이나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 통합하자고 하면 유승민 전 대표는 나 어떡하지? 예, 따뜻한 보수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게 유승민 전 대표의 소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다 생긴 일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 있나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강특위 쪽에서 이제 외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한국당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 세력에 상당히 앞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중반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때 어떤 어진대로 앞서 나갔냐고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게 어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에 얽매인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젠다를 선점하고 전국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가 결국 당 정치성이 흐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도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당은. 그 도덕에 대한 부분이 결국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늘 저런 모습이다라고 자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천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방향. 당연하죠. 지금 범보수가 단합이 되어야만이 보수 세력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걸 하지 않고서 그냥 범보수 탄압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때가 되니까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줄다리기가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줄다리기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링겔만 법칙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이죠. 모이는데 이것이 결집력이 강한 힘을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는 더는 침묵을 안 하겠다. 이선 후퇴를 반박하면서 내년 전대를 앞두고 다시 등장할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땡큐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